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예수 스님께서 쓰신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스님께서 오늘 타계를 하셨습니다. 오래전 선생님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꼭 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 글을 읽으면서 전하기로 합니다. 좋은 곳에 가소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예수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실전적 문장 비법, 글쓰기의 공중부양. 서문. 글이란 무엇인가? 글이란 쌀이다. 썰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쌀은 주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글은 육신의 쌀이 아니라 정신의 쌀이다. 그것으로 떡을 빚어서 독자들을 배부르게 만들거나 술을 빚어서 독자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의 자유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부패시키지 말고 발효시키는 일에 유념하라. 부패는 썩는 것이고 발효는 익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대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글의 기본 재료는 단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기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을 얻고 성당계 3년이면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기본을 익히지 못하면 서당계도 성당계도 평생 객고를 면치 못한다. 머릿속에 수많은 단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평소 단어를 다루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좋은 글을 쓰고자 한다면 우선 단어를 채집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한다. 단어에는 생어와 사어가 있다. 여기서는 생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생어는 오감을 각성시킨다.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말한다. 그대가 아직 글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습득하지 못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생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라. 생어는 글의 신선감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달빛, 물비늘, 주름살, 흉터는 시각적인 단어고 천둥, 재채기, 자명종, 피리는 청각적인 단어고 누룩, 비린내, 박하, 나프탈레는 후각적인 단어다. 모래, 양탄자, 톱날, 솜털은 촉각적인 단어고 꿀물, 고추장, 솜사탕, 소금은 미각적인 단어다. 다시 말하자면 생어는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하고 코를 자극하고 피부를 자극하고 혀를 자극하는 단어다. 물론 대부분의 단어들이 2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감각을 우선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감각은 대표적인 속성이며 대표적인 속성은 대표적인 상징이다. 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돌의 대표적인 감각은
촉각이다. 그리고 단단함을 대표적인 속성어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은 단단함을 상징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사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절망, 눈에 보이는가? 허무, 귀에 들리는가? 총명, 냄새가 맡아지는가? 지혜, 질감이 느껴지는가? 포부, 맛이 느껴지는가? 물론 아니다. 이렇듯 한자어로 구성된 추상어들, 눈, 코, 입, 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단어들은 사어에 해당한다. 이 사어들은 작가의 역량에 따라 생어로 변모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을 충분히 습득한 다음의 이야기다. 그놈은 흉기로 자주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다. 라는 문장보다는 그놈은 뻑하면 횟칼로 자기 배를 그어대는 습관이 있다. 라는 문장이 훨씬 선명한 전달력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흉기와 자해라는 사어 대신에 횟칼이나 배를 그어댄다는 생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자어들은 사어다. 특히 문학적 문장에서는 한자어들을 잘못 남발하면 문장으로서의 전달력, 설득력, 현장감, 생동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고 생어만으로 이상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상적인 문장은 생어와 사어가 적재적소에 쓰여졌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단어 채집법. 그러면 지금부터 단어 채집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당연히 노트가 필요하겠지. 하지만 노트를 살 돈이 없다고 내게 투덜거리지 마라.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대가 진실로 글쓰기의 공중부양에 돌입하고 싶다면 손바닥을 노트로 삼든 땅바닥을 노트로 삼든 담벼락을 노트로 삼든 얼음판을 노트로 삼든 내 알 바가 아니다. 그 정도는 그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의 생각이나 마음을 글로 전달하고 싶은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안타까움으로 벽에 머리를 짓찢어 보지만 머리만 아플 뿐 부족한 어휘력이 보충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대부분 글쓰기를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비결이 있다. 먼저 자기 몸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자. 반드시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생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자, 그럼 머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머리, 대가리, 대갈통, 대갈박, 골, 뇌, 대뇌, 소뇌, 작은 골, 큰 골, 전두엽, 후두엽, 되뇌 피질, 꿈, 정수리, 백회, 가마, 가르마, 머리카락, 모발, 모근, 비듬, 머리기름, 머릿니, 석회, 기계충, 도장버짐, 대머리, 생머리, 고수머리, 귀밑머리, 쑥대머리, 떡거머리, 깎아머리, 터벅머리, 단발머리, 레게머리, 디스코머리, 스포츠머리, 백발, 잔머리, 돌대가리, 닭대가리, 상투, 관자놀이, 뒤통수, 뒷꼭지, 꼭뒤, 이마, 맞박, 박치기, 헤드뱅, 도리도리, 꿀밤, 땜통, 호. 머리에 관한 관계어. 모자, 왕관, 가채, 가발, 어여머리, 꽃갈모자, 중절모, 번거지, 밀짚모자, 야구모, 갓, 투구, 털모자, 베레모, 망건, 두건, 터번, 수영모, 헬멧, 머리띠, 머리핀, 쪽두리, 댕기, 비녀, 참빗, 꼬리빗, 얼레빗, 브러쉬,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무스, 헤어젤, 헤어왁스, 미용실, 이발소, 바리깡,
미용사, 이발사, 미용가위, 커트, 펌어, 염색, 스크래치, 염색약, 헤어드라이기, 창포, 고데기, 헤어롤, 포머드유, 헤드폰. 얼굴에 속하는 관계요. 눈에 속하는 관계요. 귀에 속하는 관계요. 코에 속하는 관계요. 입에 속한 관계요. 예문은 쭉 적어놨어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아도 이 정도다. 아직 모가지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다. 몸뚱아리 전체에서 찾아낸다면 얼마나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 관계어에 관계어까지 열거하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이다.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격적인 단어 채집을 시도해 본 경험이 없다. 그대가 만약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채집해서 노트에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진다면 공중부양의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내 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남의 몸에도 있다. 그러므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방도 둘러보고 내 집도 둘러보아야 한다. 나아가서는 온 동네를 둘러보고 온 나라를 둘러보아야 한다. 바다도 둘러보고 하늘도 둘러보고 사막도 둘러보고 벌판도 둘러보아야 한다. 모름지기 문장을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싶다면 지극히 미세한 부분에서 지극히 거대한 부분까지를 샅샅이 훑어보고 단어를 채집하는 일에 열중하라. 쓰는 자의 고통이 읽는 자의 행복이 될 때까지. 생어 채집 노트, 대표 감각. 단어의 오감에 따른 성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먼저 우리가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물체나 물질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물체나 물질들의 이름은 대부분이 생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그 물체나 물질의 대표 감각이 시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촉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물체나 물질이 있는가 하면 청각적으로 시끄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물체나 물질도 있다. 미각적으로 달콤한 느낌을 주는 물체나 물질이 있는가 하면 후각적으로 향기로운 느낌을 전달하는 물체나 물질도 있다. 그대가 직접 단어 채집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단어는 복합적인 감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 감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코딱지. 어느 감각에 해당하는 단어일까? 코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후각으로 착각하지 말라. 시각이다. 그러나 먹었을 때의 맛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미각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가래침. 어느 감각에 해당하는 단어일까? 시각, 청각, 촉각? 헷갈리는가? 대표 감각을 위주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 감각은 시각이다. 사포. 어느 감각에 해당하는 단어일까? 시각과 촉각이 떠오를 것이다. 대표 감각은 촉각이다. 저녁놀. 시각이다. 징. 청각이다. 이번에는 후각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방귀, 향수, 석흥커, 안내, 물비린내를 떠올리면 합격이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 하더라도 재료가 부족하면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방도가 없다. 만약 그대가 오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감각별로 하루에 최소한 10개씩만 찾아서 노트에 정리해 두어도 1년이 지나면 그대의 감성이 온유월 쑥대풀처럼 무성하게 자라오름을 의식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진수성찬을 차리기에는 이르다. 속성 찾기. 속성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주요 성질을 말한다.
한 단어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겉으로 판단되는 속성은 물론이고 보다 내면적인 속성을 찾아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사유의 힘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재료의 특징이나 주요 성질을 무시해버리고 음식을 만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가령 누룩으로 수제비를 만들거나 메주로 국수를 만들었다고 치자. 어떤 음식이 될까? 열을 굶은 개들조차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음식이라면 과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단어의 속성 찾기를 실습해보자. 발톱의 속성. 반드시 발가락에 붙어 있다. 때가 낀다. 각질로 이루어져 있다. 오래 씻지 않으면 악취를 풍긴다. 정상적일 때는 도합 10개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을 체크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다. 양말을 뚫는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다. 손톱만큼 매끄럽지 못하다. 물을 주지 않아도 자란다. 깎으면 초생딸 모양이 된다. 맹수의 경우에는 사나운 무기다. 모래의 속성, 모여있다, 마르면 서로 붙지 않는다, 물 묻은 발에는 잘 붙는다. 어린이들은 모래로 성을 쌓는다. 그러나 물결이 스치면 금방 무너진다. 바위보다 나이가 많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 강변이나 해변에 많다. 건축 자재로 쓰인다. 까끌거린다. 걸으면 발자국이 생긴다. 멀리서 보면 황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씹으면 저걱저걱 한다. 작다. 시멘트와 물에 혼합하면 단단해진다. 흩어져 있으면 시각적으로 거친 느낌을 주고 모여 있으면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사막의 원소에 해당한다. 대산의 시작이다. 바람의 속성. 보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소리를 동반한다. 씨앗을 퍼뜨린다. 땀을 식힌다. 자유롭다. 물을 증발시킨다. 때로는 눈과 비를 동반한다. 거처가 없다. 머무르지 않는다. 울기도 한다. 불의 속성. 뜨겁다. 어둠을 밝힌다. 대개 붉은색이다. 사물을 태운다. 따뜻하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데이면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 아름답다. 또는 무섭다. 음식을 익힌다. 물에 약하다. 욕망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불은 재를 만든다. 불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의인화를 시켜서 표현해보자. 성난불은 잔인하다. 격정적인 불이 나를 덮친다. 불이 물 한 대야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는다. 불은 재를 낳고 죽는다. 불은 바람의 친구이다. 불이 혀를 निर्름거리면서 나무를 집어삼킨다. 불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숯덩어리가 눈을 부라리고 있다. 불이 집 한 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불은 잡식성이다. 불은 포만감을 모른다. 불이 가스를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불이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질식해버렸다. 재료의 성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요리사는 절대로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단어는 문장의 기본 재료이다. 훌륭한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도 문장의 기본 재료인 단어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친밀감을 느끼려면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습관부터 가져라. 그러나 친밀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고 그 사물에게 애정을 부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속성 알아맞히기. 어떤 사물의 속성을 열거해 보겠다. 어떤 사물의 속성일까? 6개 중에서 3개만 알아맞힐 수 있어도 그대의 언어 감각은 훌륭한 편이다. 하지만 한 개도 알아맞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언어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있다. 날마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밤에 더 잘 보인다. 비수를 연상시킨다. 한국의 토속 음식이다. 쌀로 만든다. 주식은 아니다. 다양한 모양과 빛깔을 가지고 있다. 탄생하기 전에 심하게 맞는다. 곡식이다. 작다. 동화의 주인공 이름에도 붙어 있다. 단일한 색깔이다. 겨울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날이 있다. 귀신이 싫어한다는 속설이 있다. 떡에 쓰일 때는 겉에 붙어 있고 빵에 쓰일 때는 속에 들어있다. 비가 내리면 울 때도 있다.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노동을 한다. 동물에게 있다. 노동을 할 때는 남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 비교적 끝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단단하다. 가끔 무덤을 파면 나오기도 한다. 연체 동물에게는 없다. 살이 감싸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부위에 새를 올려놓고 거리를 거닐 때도 있다. 목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반투명체다. 얇다. 구기면 나지막이 빗소리를 바란다. 얇고 가볍다. 붓글씨를 쓸 때 사용한다. 사람에게만 있는 하얀 길이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다. 주변에 숲이 무성하다. 이따금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없는 사람도 있다. 답이 뭘까요? 처음부터 답은 초생달, 떡, 팥, 어깨뼈, 민홍지, 가르마가 정답이네요. 사물과 친근하지 않으면 단어와도 친근할 수 없으며 단어와 친근할 수 없으면 사물과의 소통도 불가능하다. 그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인간과 신을 소통시키는 도구다. 매일 생어를 10단어 이상 채집해서 감각별로 노트에 정리해보자. 채집한 단어에 대해서 잠시만이라도 사유해보는 습관을 기르자. 아래 저자가 사유해본 단어들을 열거하겠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라. 머리. 인간이 직립했을 경우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는 부위다. 대체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내부 기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주인을 하늘과 멀어지는 인격체로 만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내부 기능이 잘 돌아가야만 우량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는 쇠망치로 두들겨 보아야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파손되면 무조건 불량품이고 건재하면 무조건 우량품이다. 남자들은 군대 시절 가끔 고참들의 명령에 의해 시멘트 바닥에 심어지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여자들의 머리가 18세를 계기로 내부 기능이 중지된다는 단언을 서슴지 않았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면 페미니스트들에게 암살 대상 1호로 지목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발언이다. 머리에는 외부에도 수많은 단어들이 소속되어 있지만 내부에도 수많은 단어들이 소속되어 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대갈통이나 대갈박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머리카락. 머리에 자생하는 털이다. 인체 중에서는 가장 식물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잘릴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뽑힐 때는 통증을 느낀다. 문명인들은 대부분 머리카락을 감지 않으면 비위생적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 어떤 은자는 머리카락을 무성하게 길러서 새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새가 날아와 머리에 둥지를 틀다니 얼마나 환상적인가? 그러나 문명인의 머리카락은 이제 자연과 조우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머리카락의 속성을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장비와 전문적인 인력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정기적으로 머리카락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스러움을 제거시켜야만 직성이 풀린다. 머리카락을 못살게 굴수록 자신이 미적 요소가 고양된 인격체로 보일 거라는 속물건성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가 머리카락으로 집을 지어 자신과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여자들끼리 싸울 때는 쌍방간의 약점이 되어 다량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한순간의 결의를 표명하기 위해 뿌리만 남겨두고 밑둥까지 일복요연하게 밀어치우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인간의 결심은 자주 흔들리거나 자주 허물어진다. 세속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은빛 광채를 발하게 된다. 인생이 발효되었다는 증거다. 머릿니 인간의 머리카락에 기생하는 곤충이다. 산호숲에 물고기가 사는 일이 당연하다면 머리카락에 머릿니가 사는 일도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곤충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낭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약의 혜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머릿니에게는 인색하다. 적선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박멸에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분명히 생명과 자연에 대한 편애다. 사랑 애자가 들어가는 낱말은 모두 아름답다. 그러나 편애라는 낱말만은 어떤 경우에든 아름답지 않다. 가마 대개 인간의 두부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은하계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한결같이 소용돌이 모양을 복제하고 있다. 인간과 우주가 하나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부분이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개를 가진 사람이 91% 정도를 차지하고 두 개를 가진 사람이 7% 정도를 차지하며 세 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우측으로 치우친 사람이 50%를 차지하고 좌측으로 치우친 사람이 30%를 차지하며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20%를 차지한다. 소용돌이 방향은 우선회가 좌선회보다 10%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은 가마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우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머리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서식처 일부를 태양에게 양보한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인격체. 나이가 최소한 서너 살은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따금 대머리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두부를 업그레이드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열등감을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다. 특히 외면을 중시하는 인격체일수록 열등감의 농도는 짙어지고 내면을 중시하는 인격체일수록 열등감의 농도는 옅어진다. 그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른 자는 타인의 소유건 자신의 소유건 머리카락의 증감이나 유무 따위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기계충 백성균이 인체의 머리 부위를 자신들의 서식지로 삼아 활동을 개시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오늘날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성균은 대개 문명이 낙후된 지역을 주 무대로 연계를 선호하는 습성을 나타내며 주로 사춘기 이전의 연령층을 공략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감염되면 머리카락이 쉽게 빠져버리거나 부러져 버리는 현상을 초래한다. 가려움증을 유발시켜 전염성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긁다가 상처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켜 진물이나 고름이 흐르게 되고 파리가 집요하게 달라붙는 현상도 나타난다. 오래 방치해두면 부분적인 탈모 현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환자나 가축에서 직접적으로 전염되기도 하고 모자나 이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염되기도 한다. 백성균을 멸종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전문의에게 맡기면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한다면 유아기 때부터 머리카락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거나 위생 처리가 완벽한 상자 속에 격리시키는 예방책을 선택하라. 이어서 생머리와 비듬
백발현상, 쑥대머리 예문을 속성을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속성 바꾸기. 오감에 따른 기본 속성을 알아보자. 오감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다. 오감에 따른 그 기본적인 속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은 어떤 사물의 크기, 색깔, 모양을 나타낸다. 청각은 어떤 소리의 강도, 속도, 질감을 나타낸다. 미각은 어떤 사물의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 떫은 맛을 나타낸다. 후각은 냄새이다. 또 그 냄새의 자극성도 나타낸다. 촉각은 감촉이다. 또한 그 감촉의 자극성도 나타낸다. 이 오감에 따른 기본 속성을 가지고 그 단어가 본디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 사물의 크기를 바꾸어 보자. 먼저 시각, 작은 것을 크게, 좁쌀, 한 점의 좁쌀 가루 옆에 놓여 있는 좁쌀, 물에 불린 좁쌀, 현미경으로 확대한 좁쌀, 세균의 눈으로 보는 좁쌀. 먼지, 물에 불린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묻어있는 먼지. 먼지에 이스트를 넣고 굽는다. 뻥튀기 기계에 넣고 튀긴다. 코를 간지럽히는 먼지. 결벽증 환자의 눈에 포착된 먼지. 바이러스가 타고 다니는 먼지. 먼지보다 더 큰 먼지. 갓난아기의 눈썹에 내려앉은 먼지. 부처님한테 하사받은 먼지. 큰 것을 작게. 우주,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 소인배가 바라보는 우주, 소인배가 졸보기로 들여다본 우주, 바다, 조그만 지도책 속에 그려져 있는 바다, 영화 촬영을 위해 만든 미니어처 바다, 물이 말라버린 바다, 장난감 지구본에 그려져 있는 바다. 본성 찾기. 나쁜 놈은 좋은 글을 쓰지 못한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나는 딱 한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나뿐인 부류다. 그러니까 나뿐인 놈이 바로 나쁜 놈이다. 개인적으로는 나뿐인 놈이 의문학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나쁜 놈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남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무조건 나쁜 놈에 속한다. 도대체 우주 어느 공간에서 어떤 존재가 나뿐일 수 있단 말인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한 점일지라도 만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저마다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나뿐인 듯이 살아가는 놈들이 있으니 그들이 어찌 좋은 글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하랴. 글은 쓰는 자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일은 사물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일이며 사물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일은 사물과의 사랑을 시도하는 일이다.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나뿐인 놈들에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제 그대는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끝을 파악하는, 속성을 파악하는 형이하학적 단계를 초월해서 속을 파악하는, 본성을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진리는 현상에 있지 않고 본성에 있다. 그러나 본성을 보려면 특별한 눈이 필요하다. 현상을 보려면 육안과 뇌안만으로 충분하지만 본성을 보려면 심안과 영안이 필요하다. 나는 여러 작품을 통해 사안론을 강조했다. 수필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소설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우화를 통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니까 어떤 독자들은 내가 미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사한 눈은 아름다움을 보는 네 가지의 눈을 말한다. 육안은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고, 뇌안은 두뇌에 들어있는 눈이며, 심안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눈이고, 영안은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는 눈이다. 흥부의 마음, 놀부의 생각. 흥부전에서 보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대목이 나온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에게서 측은지심을 느낀다. 그래서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불쌍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 제비와 나를 동일시하는 정서, 그것이 마음이다. 놀부는 어떤가?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되었으니 자기도 제비의 다리만 고쳐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성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쳐주고는 부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것과 나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정서, 그것이 생각이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깃발이 흔들리는가? 마음이 흔들리는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아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 스님들이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흔들리느냐는 명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선성 해능이 말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대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돈은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글쓰기도 그와 다르지 않다. 본성 접근하기. 속성, 현상, 육안, 뇌안. 사물의 속성은 1차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뇌안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 단계는 아직까지 현상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본성, 본질, 심안, 영안. 속성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음의 눈인 심안과 영안으로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단계다. 문. 저는 언제나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인 채로 살고 싶었습니다. 딱 보면 알아야 한다. 사물과의 일체감에서 얻어진 능력, 이것은 딱 보면 아는 경지를 말이나 글로 전달할 수는 없다. 심안에 비치는 것들은 심안으로만 전달된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없이 글쓰기의 발전을 기대하지 말라. 의문은 발상을 전환시키는 도화선이다.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라. 참새는 왜 걷지 못할까? 양심 측정기가 발명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을 반대할까? 물에 비친 달은 물일까 달일까? 돌고래는 정말로 외계에서 온 지성체일까?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탐구하라. 남들이 보는 시각과 똑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려라. 그래야만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공짜이다. 물, 공기, 햇빛, 지천에 널려 있다. 무한정이다. 인간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식조차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이것들이 없어지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멸종해버린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공짜라니 어쩐지 미안하지 않은가? 없으면 생존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은 돈을 조금만 지불하면 된다. 없어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다. 소위 말하는 명품, 보석, 골동품 이런 것들은 없어도 생존이 불편해지거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이 깨달음을 가져온다. 깨달음으로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하찮은 것들에 눈물겨워한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대개 시가 터져 나온다고 한다. 그런 시를 이끌어
오도송이라고 한다. 문학은 이렇게 위대하다. 대부분의 오도송은 자연을 이야기한다. 달빛을 이야기하거나 강을 이야기하거나 산을 이야기한다. 지천으로 공짜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동한다. 그대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실로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